네, 오늘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공공 AX 분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박태웅 녹소포럼 의장 모시고 2026년 AI 기술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국의 AI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에서 예. 3등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예. 그 3등인데 예. 1, 2등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는 3등이기 때문에 3등도 근데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죠. 네. 예. 그 한국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예. 목표는 1, 2등하고 바짝 붙는 3등.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3등. 지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일단 말씀해. 미국하고 한 6개월 이상 벌어져 있다. 제가 잘 몰라서 6개월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국력에. 그러니까 3등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붙어 있습니다. 예. 6개월밖에 아닙니까 차이가? 그 지표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6개월 정도. 그럼 한번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볼 만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붙어볼 만합니다. 예. 일본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본은 자체 AI라고 할 게 별로 없어서요. 예. 우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4위가 어딘가요, 세계적으로? 4위가 보통 EU 전체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쪽이 예. 3위 그룹이었거든요. 예.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세계적으로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있고요. 예. 그리고 포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가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자체 포털을 갖고 있는 게 4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용량 분산 처리할 그 기술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체 AI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계 20위권 안에 한 3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 중국 빼면 3등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큰 격차의 3등, 6개월 격차는 하드웨어에서 나옵니까? 인프라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이 데이터에서 나옵니까? 보시기. 둘 다겠지만. 저희가 몇 년 놀았어요. 예. 그게 지난해 우리가 R&D 투자를 16%나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GPU를 보자면 중국의 딥시크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GPU 딥시크 하나가 갖고 있는 GPU가 그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성능 GPU 다 합한 것보다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2, 3년을 너무 심하게 놀았어요. 예. 그러니까 GPU가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지금 GPU 공급은 이제는 괜찮습니까? 저번에 그걸로 26만 장 약속을 했고 지금 벌써 1만 몇천 장이 배 타고 거의 도착했거나 거의 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리 감으면 넘어간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요. 물량 수준에서 우리가 26만 장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미국, 중국의 그 물량 면에서 겨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딥시크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때는 A100이었거든요. GPU 버전으로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보다 훨씬 뒤에 블랙웰이지 않습니까? 블랙웰은 A100의 3배에서 10배입니다. 그러니까 26만 장이란 게 거기 3을 곱하거나 1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260만 장이잖아요. A100 기준으로. 그러면 전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건 미국은 어차피 우리보다 더 가질 테니까. 네네네. 경쟁상 중국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미국하고 돼볼 만합니다. 제가 생각할 그래요? 때. 그걸 모아가지고 학습용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사용하는 용도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추론용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학습용 데이터 센터를 5만 장 이상 제대로 구축하면 거기서 학습 못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데이터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모자라죠. 모자라죠. 데이터가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도 해봐야죠. 땅덩어리 작아서요, 우리가.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자기 나라 말과 영어로 이렇게 같이 나가지 자기 나라 말고 한국어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말 페이지 만들면 그다음에 영어 페이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거는 어드밴티지는 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은 디지털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전자정부 그럼 항상 1, 2, 3등 안에 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다 자체 포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의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데이터 면에 영어가 가장 압도적이니까요. 네네.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우리는 뭐에 강점을 가져야 되나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피지컬 AI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지컬 AI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가진 AI입니다. 로봇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런 것처럼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AI를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지컬 AI가 일반 AI보다 훨씬 쓰임새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즉시 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서방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제조창이잖아요. 그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양쪽의 밸류체인이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밀려요. 그런데 중국은 찢어져서 나갔잖아요. 그럼 이쪽에 남은 걸 보면 우리가 제일 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피지컬 AI를 하고 싶은데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옷 찢어가지고 얼굴 부르고 막 그 휴지 없어가지고 대란이 나고 막 그 책 찢어서 처리하고 그 우리가 그 수출하고 진단 키트도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로 공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창으로 보면 제조 역량으로 보면 공장으로 보면 제조 데이터로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자유주의권 그럼 중국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보다 낫죠. 모든 점에서 나은데 다행스럽게도 갈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오픈 AI가 중국 가서 협업할 수는 없잖아요. 못 한단 말이에요. 측면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는 아주 훌륭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너 그 디램 어디서 살 건데 HBM 어디서 누구랑 할 건데 공장 어디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오픈 AI가 됐든 젠슨 왕이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됐든 블랙록이 됐든 뛰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로봇 기술은 어떻습니까? 그 로봇이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한국이 지금 그 공장에서의 로봇 밀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미 가장 많은 로봇을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나라 겁니다. 현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남의 반도체 만들어주는 거죠. 대만의 TSMC가 그걸로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휴머노이드에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계 최고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업력으로 따지면 휴머노이드를 그만큼 잘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양산 능력으로 따지면 현대차가 또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노하우에 양산 노하우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저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휴머노이드에 파운드리를 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 되는데요. 2020 AI 부분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이거는 AI 자체가 미래 산업을 뭐 이건 다른 어떤 경쟁력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까요? 세상을 그렇습니다. 바꿔버릴 텐데요. 전기 같은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버릴 것 같은데요. 거기서 3위를 한다는 대단히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로 들립니다. 붙는 3위를 해야죠. 1, 2등하고 바짝 붙는 3위를 해야죠. 26년도에 아마 꽤 괜찮은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5군데서 하잖아요. 그 곧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거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놀라게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로는 AI 칩 있지 않습니까? NPU라고 하죠. 그 한국에 그 회사가 3개 있어요. 그 세 회사들 데이터를 제가 잠깐씩 보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엔비디아 GPU보다 전성비 그 같은 전기 와트로 어느 정도 일을 뽑아내냐 전성비가 50% 그러니까 전기 50% 쓰고 같은 걸 뽑아내는 데까지 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 쪽에서 그다음에 그 대용량 데이터를 물려봤을 때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 수천 장을 돌렸을 때도 그게 되냐 이 정도가 입증이 되면 상당히 존재감을 보여줄 거다. 그럼 전 세계적인 위치에서는 우리나라 AI가 굉장히 희망적이 정말 연초에 듣기가 좋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산업이라는 게 세계 전체를 바꿔버릴 텐데 그중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있다는 건 대단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 인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 부분 어떻습니까? 의장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게 뭐하고 왔냐면요. 전기기관이 나타났을 때 전기를 쓰기 시작할 때하고 맞먹는 정도의 변화를 부른다고 봐야 돼요.
그때 뭐가 바뀌었냐? 공장만 바뀐 게 아니에요. 예. 사회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예. 도시도 완전히 바뀌고 공장도 강가에만 붙어 있다가 왜냐하면 수력밖에 쓸 게 없었으니까 이게 물가에서 해방되면서 대도시가 만들어지겠죠. 공장이 도시로 왔으니까. 그리고 그러는 바람에 철로가 만들어지고 항구가 커지고 사회 제도 자체가 다 바뀐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겠지만 다시 말씀하신 걸 해석하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일자리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과거에 어떤 전기나 뭐 이럴 때는 사회가 완전히 바뀌면서 일자리가 이쪽에 일자리가 없어진 대신 또 무수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양태는 아닐 것이라 이 말씀이시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앞에 두 개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주로 대체했어요. 그런데 얘는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사라지면서 사무직이 확 생겼잖아요. 서비스직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서비스직하고 사무직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정도를 생각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의 역사는 노동 시간을 줄여온 역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근본적으로 줄여야 될 거다. 노동 시간이 거의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주 4일, 주 3일, 주 2일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괜찮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28만 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청년층 주니어들의 일자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요. 시니어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고참이 신입 한 2-3명 데리고 일하는 게 일반적인 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하는 일은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로 봐서는 고참한테 연봉을 10% 더 주더라도 이 사람이 AI를 가지고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숙한 기술자가 밑에를 AI로 대처해버리고.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들 와서 하는 일이 자료 정리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서 작성하고 요약하고 이거 이상 못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 법률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법률이 제일 심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뛰어난 변호사 하나가 AI를 이용해서 혼자 옛날에 지금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 변호사들이 갈 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회사 개별 회사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에요. 그런데 전체 사회를 보면 이게 부분 최적화의 합이 전체 최적화가 아니잖아요. 부분 최적화의 합이 사회 전체로 보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을 아무도 안 뽑으니까 그런 사회는 존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풀 수 있는 일, 개별 회사가 풀 수 있는 일과 사회가 풀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사회가 풀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을 이만큼 가져오면 뚝 떼서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쓰고 청년층 일자리 지원 재택에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극단화되면요. 결국은 유토피아적 상상을 하면요. 사람 놀고 소득 받아가지고 문화적 생활만 영위하고 옛날에 어떤 그리스 귀족들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다가오는 것을 천재지변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이니까 AI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면 좋을까?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내서 그렇게 가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비유인데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 AI가 내 일을 다 뺏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 AI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네. 너무 편하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처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가는 세상을 만들 거냐 이쪽을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 거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뭐 유토피아를 제 주변에서 보면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디스토피아를 어떤 우려하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인간의 선량함을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선량하지 않다면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전기가 개발되건 인터넷이 개발되건 인간의 노동력이 집약으로서 생산성이 증대하니까 인간이 필요했던 건데 이 선량하지 않은 인간들이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는데 인간을 과연 그렇게 보호하려 그럴까? 뭐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선의를 믿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와 구조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한의 태양광 연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한의 태양광 연금을 보면 거기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이거 그 공동체에서 그 펀딩에 참가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낸 돈이 별로 없죠. 그렇게 해서 지분을 갖게 하고 그 수익을 받게 해서 지금 신한군이 가구당 평균 500만 원 연간 받는데 그 태양광의 10배인 풍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대로 늘어난다면 가구당 5천만 원을 받게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전국의 군 중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유일한 군이에요. 신한군은 100% 섬이거든요. 살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 제도적 대안을 AI 시대에 대입해 보시는 거군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뭐 팩저 펀드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낸 돈이잖아. 그걸로 수익을 일으켜서 그걸 우리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되겠습니까? 소설 수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정책적으로 지배를 할 때 얘기인데 피지컬 AI가 인간을 예를 들어서 그리 곱게 왜 놔둘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지능도 뛰어날 것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날 텐데 인간은 피지컬 AI가 그리 끝까지 그렇게 보살필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요. AI가 두 가지 점에서 인간하고 다른 게 얘는 생적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이 없어요. 그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나중에 만들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족 보존 본능과 생존 본능이 없으면 그런 권력욕이라든지 뭘 죽여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제가 의장님보다 아무 지식이 없으면 그냥 걱정하는 건 그거라고 어떤 인간의 메커니즘, 기계적 메커니즘인데 그거라고 인류가 진화하듯이 기계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게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제프리 힌턴 박사가 말하기를 인류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커다란 질문은 지능이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여전히 자기보다 지능이 낮은 존재에게 복종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한번 길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웅 녹소포럼 의장 모셨습니다.